합시다, 김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2025년 2학기 1차 다문화 인문학 시민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문화 융합 연구소의 김영순 소장님의 인사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괜찮으시면 비디오를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 오늘 주제가 자기 돌봄인 것만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는 인하대학교의 창학 정신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천 하와이의 그런 정신 중에 우리 이주민 분들께서 저희 학교를 만들 때 헌신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 다문화 인문학 강좌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께서 자신의 연구들을 소개하고 또 대중과 함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학교와 우리 학교의 도서관 정서학술 정보관이 비교과 마일리지 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평가 내지 성적과 관련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 대학의 학과에서 수업을 할 때 비디오를 켜는 건 상당한 예절이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들을 수밖에 없으신 분들은 비디오가 오프가 돼 있겠지만 가능하면 비디오를 키시는 것이 수강에 대한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의해 주시는 권여셉 박사님은 저희 문화융합연구소의 그 학과 중에 인문융합 치료학과가 있습니다. 인문융합 치료학과 1호 박사를 하셨고 어,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도 하신 후에 럽디라는 그런 연구소, AI와 관련된 연구소인데요. AI로 활용한 상담이죠.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핫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또 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저술을 하고 있어서, 이번 그 시즌의 첫 번째 발표자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시고요. 정말 자기 돌봄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학기에는 내러티브, 자기 돌봄과 자기 치유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내러티브 탐색과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로 우리 권효셉 박사님께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권효셉 박사님은 현재 인문융합 상담 전문가 슈퍼바이저이시고요. 그리고 또 전임연구원으로도 일하고 계시고 인문심리연구소의 대표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내러티브에 대해서 연구하셨고 또 자기 돌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권효셉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사님,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는 앞에서 그 교수님들이 잘 해주셔서 제가 바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호스트 참가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라고 뜨는데요. 이게 공유 가능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이제 되실 것 같은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도서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관계자 들어오셨어요? 학술정보관 관계자님? 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내러티브 탐색을 통한 자기 돌봄을 주제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돌봄이 요즘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또 저희 인문융합 그 치료센터에서도 자기 돌봄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저서나 이제 논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여러 강사들이 저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이제 이론적인 논의는 이제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하실 거고, 그리고 그동안 만들어져 있는 자기 돌봄에 대한 이론들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동안 출간된 책들이나 논문들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동안 아직 연구가 되거나 발표되지 않은 혹은 드문 내용의 접근들, 뇌과학이나 인문융합 치료적인 접근, 뭐 분열 분석적인 접근, 잘 알려지지 않은 접근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자기 돌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자기 돌봄에 대한 역사를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올라가서 뭐 중세 거쳐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은 이제 책으로도 많이 접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정신적인 자기 돌봄하고 신체적인 자기 돌봄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요. 특히 신체적인 자기 돌봄은 이제 이미 뭐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보편적으로. 뭐 마음 챙김이나 신체 감각 훈련, 이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PT,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신체적인 자기 돌봄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더 하지 않아도 이미 보편적으로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자기 돌봄이죠. 근데 정신적인 자기 돌봄은 신체적인 자기 돌봄에 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못 키워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자기 돌봄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 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신적 자기 돌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신체적인 자기 돌봄도 사실 이전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조차 없었는데 이 오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자기 간호라는 개념으로 한국에선 번역돼 나왔는데 그 자기 간호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로 보면 셀프 케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돌봄이 맞고요. 같은 단어를 푸코도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푸코 저서에서는 자기 돌봄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오렘과 푸코가 사실상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신적 자기 돌봄에서는 돌봄이라고 하고 신체적 자기 돌봄에서는 자기 간호라고 이 간호학 분야에서 다뤘기 때문에 나오기는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거는 전체적으로 정신적 자기 돌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서로 역동하는 거긴 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는 없고 두 개가 다 갖춰져야 자기 돌봄이 가능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저희는 특히 그 인문융합 치료나 제가 또 연구하는 분야인 분열 분석이라는 분야도 있는데 이런 분야들에서는 정신적 자기 돌봄을 하는 여러 방법 중에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러티브야말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러티브가 왜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돌봄을 하는데 내러티브를 왜 활용하냐면 먼저 좀 학문적으로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뭐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문학을 정의 내릴 때 여기 정의 써 있는 대로 시간성, 공간성, 그리고 인간의 정신, 요거를 탐구하는 게 이제 인문학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미셸 푸코도 비슷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층위, 공간적 배치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정의할 때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종교 이런 걸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죠. 근데 내러티브에는 이게 다 있죠. 시간성도 내러티브엔 들어가게 되고요. 공간성도 들어가고 인간성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의 축소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돌봄도 결국은 인문학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한 돌봄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인문학의 축소판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내러티브가 어떻게 돌봄이 되나, 요 접근이 이제 아주 중요한, 앞으로도 계속 강의될 중요 맥락이 될 텐데요. 내러티브가 돌봄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접근을 조금 내려놓고, 내러티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중심으로 뇌과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아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내러티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냥 외부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냥 나 혼자 나 스스로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연구를 100년 전에 프로이트가 할 때만 해도 나 스스로 그 자아를 구성해낼 수 있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프로이트의 딸인
그 안나 프로이트가 그 자아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 때는 자아를 결정하는 주인이 나여야 하고 나일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뇌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다른 심리학적 학문들이 등장을 하면서 나 혼자서는 자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결과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히려 자아는 외부에서 구성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뇌가 다른 여러 학문들로도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뇌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런 거죠. 원래 이 원리도 인문학에서 먼저 정리하긴 했어요. 칸트가 먼저 인식론을 만들고 헤겔이 또 인식론을 발전시키면서 이 원리를 인문학에서 정리한 걸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이게 정말이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 뇌과학으로 접근해서 살펴봤더니 칸트나 헤겔이 정리했던 인지의 과정이 정말로 뇌 속에서 벌어지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칸트의 정의에 의하면,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자아는 정보에서 출발하는데요. 그 인간의 모든 정보는 외부에서 나타납니다. 외부에 있는 정보를 인간이 먼저 감각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먼저 뭐 손으로 만지면 촉각, 눈으로 보면 시각, 냄새 맡으면 후각, 미각, 청각, 이 감각들이 없으면 외부의 정보들은 인간의 그 자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자아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 감각을 합니다. 눈, 코, 미각, 청각, 이 촉각들이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감각을 한 다음에 그 감각 상태는 신체에만 있습니다. 아직 뇌로 오지 않아요. 신체에만 있어요, 감각들이. 그 신체에만 있는 그 감각들이 신경계를 타고 뇌로 흘러들어와요. 근데 뇌로 그냥 아무 데나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감각들을 받는 뇌가 주로 측두엽과 후두엽에 있어요. 그러니까 측두엽과 후두엽 쪽에 있는 이 감각들이 뇌로 들어오는 그 상태를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각이 된 게 뇌 앞에 전두엽이라는 데로 모입니다. 모든 정보들은 전부 전두엽으로 모여요. 뇌 앞으로 이 전두엽으로 모여서 여기서 통각이 됩니다. 그 지각이 된 감각들이 전부 다 종합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 통각. 혹시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TAT라고 아실 거예요.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하는 것이고, 이 통각 검사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전두엽 활동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를 검사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 통각이라고 하는 게 지각과 감각들이 종합돼서 특정한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전두엽에서 종합된 정보들이 특정 개념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개념들이 해마라고 하는 이 기억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자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기억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자아로 작동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자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억은 결국 정보가 아닌가? 이게 왜 자아지? 이런 의문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기억 덩어리인 해마가 단지 정보를 변동 없이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아인 이유가 여러 또 뇌과학적인 활동을 통해서 밝혀지는데요. 이제 먼저 해마 안에 그 정보들이 저장이 되면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겠죠. 새로운 정보들이. 또 감각을 통해서 지각이 돼서 새로운 정보들이 전두엽으로 오겠죠. 그러면 그렇게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 해마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있는 기억이 감지를 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 새로 들어오는 애가 나를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존하고 싶어져요. 원래 이 해마에 있는 먼저 들어온 기억들이 생존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새로 융합되고 있는, 이 종합되고 있는, 통각되고 있는 전두엽에 있는 그 정보들을 향해서 우리 이제 상부 스트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전두엽에서 종합되고 있는 그 정보들을 원래 있었던 해마의 자아들이 변형시켜요. 자기들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형시켜서 변형된 상태로 다시 해마로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네,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해마에 다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통각을 통해서 종합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원기억,
그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해마의 기억이 생명력을 갖고 자기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는 이 정보들을 교육시켜서 다시 끌고 들어가서 해마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해마에 저장되는 기억은 자아인 거예요. 살아있어요.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객관 정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의 강의를 똑같이 듣지만 한 1년 뒤에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다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오수정이라고 하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제 홍상수 감독이 너무 불륜 얘기들로만 영화를 자꾸 만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오수정은 좀 인사이트가 있어요. 오수정을 보면 여자의 입장에서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남자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다시 남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또 쭉 끌고 가거든요. 그 이해가 돼요. 서로 두 사람의 기억이 달라요. 근데 둘 다 맞는 기억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제 부부나 연인들이 뭐 이렇게 살다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기억 갖고 싸우거든요. 그때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기억 갖고 싸우는데 다르게 저장이 됐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미 갖고 있던 자기의 그 해마에 저장돼 있던 자기의 이전 경험을 통한 기억들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해석해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순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마가 점점 쌓여가죠. 그러면 이 해마에 저장되는 기억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문보다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동일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인구만큼 혹은 그 인구가 갖고 있는 만큼의 기억 체계들로 이 해마는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기억 체계는 어떤 누구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접근했어도 동일한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이미 형성했던 자아를 토대로 전부 재해석돼서 저장돼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분열 분석을 만든 가탈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글리아 이론이라는 거고, 지금은 그 의학계에서는 이 글리아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보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 그림이 이제 뇌세포예요, 뇌세포. 뇌세포에 수상돌기라는 데로 정보가 들어와요. 수상돌기라는 데로 정보가 들어와서 이게 출력돼서 기억으로 저장 장치로 전달돼서 가는 건데요. 이제 수상돌기로 들어온 이 정보들이 출력이 돼서 기억 저장 장치로 가는 과정까지 최소 30%는 유실이 돼요. 유실 안 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전부 유실돼요. 유실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유실이 돼서 30%가 비잖아요, 내 정보가. 그러면 내 논리성을 상실하죠. 인간은 논리적으로 이 시상이라고 하는 뇌의 역동하고 시상 하부의 그 역할 때문에 논리적으로 구성하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원인을 계속 찾아요. 근데 30%나 되는 그 정보가 상실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뭘로 무엇인가로 메꾸려고 해요. 그때 이걸 메꾸는 세포를 글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글리아 세포가 지금은 연구가 더 많이 돼서 이 처음 발견할 당시보다 지금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돼서 이 글리아 세포를 치매 치료제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글리아가 그 치매 치료제 약 성분을 보면 글리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치매 치료제의 아주 핵심적인 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글리아가 뭐냐면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진 뇌세포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30%를 뭘로 채우냐면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만들어진 글리아라고 하는 세포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앞에서 인지 과정을 그 뇌의 그 저장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동일한 개념이 여기도 적용이 돼요. 순수 기억으로 저장되는 거는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해마 속에 혹은 대뇌피질에도 기억이 저장이 되는데요. 우리 해마나 대뇌피질에 저장되는 대부분의 기억들은 전부 이렇게 나의 이전 기억에 의해서 재해석되거나 글리아에 의해서 보충된 과거 기억들을 통해서 완성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한 거예요. 오감이 지각화되고 통각화돼서 과거 기억과 연결되고 이게 감정 기억과 서사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져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해마에는 서사 기억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왜 서사 기억인지 서사 기억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사 기억으로 먼저 정리가 되고 거기 서사 기억에서 감정 기억은 분할돼서 편도체 쪽에 더 분할돼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매칭이 되면 되게 건강한 정서를 갖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고 분리될 땐 좀 괴리를 느끼는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렇게 저장된 서사 기억들은 전부 다 뇌에 이미지나 영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언어 체계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체계로 저장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뇌에는 사실상 이미지나 영상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는 경우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뇌 활동에서는 이미지나 영상은 없어요. 뇌에. 언어 체계로 다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를 떠올릴 때 이미지로 떠올리잖아요. 영상으로 떠올리죠. 그렇죠? 그거는 회상 작용인데 이 회상 작용은 이미지나 영상으로 저장된 걸 그대로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언어 체계로 저장이 됐던 걸 회상 과정에서 다시 이미지 파일처럼 이미지 체계로 전환을 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올린 그 이미지는 사실상 정확한 이미지가 아닐 수 있어요. 보라색으로 떠올렸지만 파란색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해 보였는데 막상 가보면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장해 놨던 언어 체계를 회상하면서 이미지나 영상으로 복구시켜서 떠올리는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회상한 이미지는 사실 원형하고 달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을수록 더 정확한 이미지로 회상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오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다양한 정보들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융합된 그런 형태의 그 과거 기억들은 회상을 할 때 내가 원래 진짜로 봤던 이미지 그대로 회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나 영상이 언어체계로 변환 안 되고 저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트라우마적 사건일 경우에. 트라우마적 사건일 경우에는 좀 위기다, 긴박하다 이런 감지를 편도체라는 애가 합니다. 그러면 편도체라는 애가 이거 위기다라는 걸 감지하고 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감각이 지각이 돼서 전두엽으로 가서 통각이 돼서 해마로 흘러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이 편도체가 해마 바로 옆에 있어요. 편도체가 막 위기 안테나를 발동시키면 그 장면을 그대로 편도체가 이미지체로 받아들여서 바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걔는 그 해마에만 저장되지 않고 베르니케 17 영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베르니케 17 영역이라는 데로 같이 그 이미지가 저장이 돼버려요. 그렇게 트라우마적 기억들은 이미지로 저장이 바로 되기 때문에 언어 체계로 저장되어 있는 다른 기억들하고 섞이지 못하죠. 그래서 트라우마 기억으로 계속 회귀하는 거고 트라우마 기억이 회상의 중심이 돼서 자꾸 떠오르게 되는 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적 기억은 좀 특별하게 따로 다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억들은 전부 해마로 서사 기억으로 저장돼서 들어가고요. 트라우마적 기억들은 언어 체계가 아닌 그 이미지 체계로 주로 편도체를 중심으로 감정과 결부돼서 저장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뇌에 우리의 정보들이 저장되는 기본적인 경로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이제 라캉이라고 하는 제가 박사 때 공부했던 학자가 만든 그림인데요. 우리의 저장된 데는 S1이라고 하는 그 기본 틀이 있는 거예요. 기본 틀이 있고 그걸 갖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정보들을 다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 재해석하면서 그 강력한 기본 틀을 갖고 있는 과거 기억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라캉은 그 시점을 어린 시절로만 봤는데 이제 뇌과학이 발전할수록 뇌를 연구해 보면 그게 반드시 어린 시절은 아닐 수 있어요. 그 S1을 형성하는 다른 어떤 충격 기억들을 이를테면 트라우마적 사건 같은 충격 기억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과거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뇌과학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 내러티브가 떠올리지 않았죠, 잠깐. 근데 우리 지금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뇌과학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러티브는 결국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현대 상담학, 현대 심리학으로 갈수록 과거 기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여기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좀 더 그 지금 여기에 대한 이해는 원래는 현상학적 용어인데 이게 이상하게 와전되고 잘못 이해된 채로 지금 그 상담학계에서 과거를 지우는 형식으로 자꾸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과거를 단절하고 지금 여기만 집중할 수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자, 이 표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이것도 이제 분열 분석적인 표이고 과거의 다른 학자들이 구성해 놓은 것을 분열 분석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표인데요. 결국은 현재에 대한 기억은 이 과거의 수많은 것들의 접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 지금 현재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현재만 집중하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현재만 건강하게 만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유도하는 상담학 이론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정말로 과거를 딱 단절시켜버리고 현재에만 집중했더니 정서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상담했던 대부분의 내담자들도요, 과거를 잊고 현재에만 집중해서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인간의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해지는 거죠. 이 거대한 과거 덩어리가 현재와 연결고리를 갖고 이 과거 덩어리 전체가 현재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 땡큐죠. 감사하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경험하고 말하고 쌓아 올린 에너지들이 지금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과거를 그렇게 버리고 퉁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과거를 탐색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는 게 이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심리치료를 하는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결국 이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심리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심리학 이론 자체를 말을 안 할게요. 몇몇 개가 있는데 지금만 보면 된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담학의 분야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자기를 돌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지금만 봐서는 안 되고 과거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뇌과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뇌 구성체 자체가 과거를 잊고 현재만 집중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해마에 있는 기억 덩어리들은 전부 다 과거로부터 와서 쌓여서 자아를 형성해 놨거든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과거 덩어리는 이제 정신분석 개념 프로이드가 이미 뭐 100년 전 사람이긴 하지만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중요성에서 얘기할 때 설득을 하면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아직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안 하고 떠오르는 의식 세계만을 가지고 지금의 삶의 생활들을 코딩하고 살아나가면 이미 있는 에너지인 저 무의식의 에너지가 자꾸 침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개념을 무의식이 아니더라도 요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과거는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요. 우리 뇌에 과거가 있어요. 해마에서 과거를 떼내면 그거는 기억 상실이 되죠. 자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해마는 과거를 분명히 담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집중하면 된다는 이유로 과거를 떼놓고 생각하자.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큰 공백을, 우리의 자아에 거대한 공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생각하지 않고는 지금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지금 여기를 다시 정의하자면 과거를 담지하고 그 과거를 지금 여기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자.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과거를 떼어놓고 지금만 생각하자라는 접근은 게슈탈트 다시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게슈탈트에서도 펄스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상학적인 게슈탈트 펄스도 자기가 현상학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현상학은 절대로 과거를 버리고 가지 않아요. 현재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학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 개념은 과거에서 흘러들어서 완성된 형태의 지금, 과거를 결국 지금 이 사건 자체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으로서의 지금을 얘기하는 거지, 과거와 단절된 형태로서의 지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히려 지금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과거를 확인하고 과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내러티브가 어떻게 우리를 돌볼 수 있는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러티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렸던 뇌과학을 토대로 우리 뇌에 있는 회로들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그 뇌의 자기 참조 회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뇌 부위들이 있습니다. 내측 전전두 피질, 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요 연결 부위, 요렇게 연결되는 부위인데요.
요 내측 전전두 피질, 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이렇게 연결된 요 부위를 토대로 자기 참조 회로라고 해요. 요 자기 참조 회로는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두엽, 전두엽으로 오는데 요렇게 처리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나에 대한 감정, 생각, 성격, 사회적 정체성 이런 게 전부 다 요 자기 참조 회로를 통해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자기 참조 회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후대상 피질이 하는 역할이 자기에 대한 성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못한데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요건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이라 요거는 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자기 참조 회로가 갖는 기능이 있어요. 요 기능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해요. 난 어떤 사람이지? 이런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또 뭘 같이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지? 요 평가를 하는 게 요 자기 참조 회로에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를 과거의 자기 기억인 자전적 기억 회상하고 연결을 시켜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그냥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해마의 정보가 저장될 때는 요 자기 참조 회로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누구나 당연하게 그냥 뇌가 그렇게 움직이는 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정보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외부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기 참조 회로가 갖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설명한 자기 참조 회로에 측두역 내부 측, 해마 근처에 있는 뇌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두정 소엽이라고 중앙에서 약간 뒤쪽으로 가 있는 뇌 부분인데요. 요게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회로 장치들인데 얘네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자기 참조 회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전적 해석을 기억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자기 참조 회로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토대로 미래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뇌는 가상 상황으로 미래를 계속 그려요.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서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참조 회를 통해서 저장한 기억을 토대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자아상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아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 자기 참조 회로와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모든 정보를 그렇게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반응들, 자기 참조 회로와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석된 기억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냐면 이런 모양을 갖춰요. 어떤 남자가 있어. 남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제 내담자들 중에 있어요. 집단 상담할 때 나왔던 사례예요, 실제로. 남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가상 상황을 줬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앞에 있고 그 아름다운 여자가 당신을 바라봐요.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 A는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봤냐? 쟤 나 좋아하잖아. 지금 나 관심 있어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남자 B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기는 그런 예쁜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 몸에 뭐가 이상한가? 옷을 오늘 너무 후줄근하게 입었나? 나한테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게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참조 회로를 통해 가진 정보를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했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저장이 된다고. 그래서 남자 A는 그 하루의 일과 중에서 많은 여자가 자기를 봤다면 이 남자 A는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아, 나 오늘 진짜 많은 여자들한테 관심을 받았어. 이러고 잠자리에 드는 거고요. 남자 B는 아, 난 진짜 밖에 나가면 안 돼.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이상하게 쳐다봐. 이렇게 기억을 저장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인간의 서사가 구성이 돼요. 이게 인간의 서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기 참조 회로를 통해서 내러티브 자아가 만들어져요. 이게 나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이게
뇌과학적인 용어예요. 인문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야기적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이야기적 자아가 만들어져서 그게 저장이 돼요. 내러티브 자아를 이렇게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에 대한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면서 자기의 내러티브를 구조화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자기의 내러티브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자기 참조 회로를 통해서 자기가 해석한 자기의 정보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해요. 남자 B의 경우 나는 어디 가서도 이상한 눈총을 받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라고 하는 정보만 자기가 경험한 모든 그 경험의 토대 안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그런 정보만 계속 조합을 해서 자기의 내러티브를 구성합니다. 남자 A는 남자 A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정보들만 전부 조합해서 자기의 서사를 구성해요.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원빈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혹시 그 원빈 부모님들의 그 인터뷰를 보신 분 있나요? 원빈 부모님? 그 방송국에서 가서 원빈 부모님들한테 진짜 잘생긴 배우를 아들로 두셨는데 뭐 이러면서 인터뷰를 했더니 아니 세상에 잘생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애를 탤런트를 시켜 이러는 거예요. 원빈 부모님은. 원빈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잘생긴지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다들 잘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빈이 탤런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말렸대요. 야, 니감게 무슨 배우냐? 잘생긴 사람이 세상에 세고 셌는데 이랬다는 거죠.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원빈에게. 반대로 옥동자 아시나요? 정종철인가요? 옥동자는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살았대요.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외모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옥동자는 스스로 자기가 그런 개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미디언이니까. 옥동자는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 키워내신 거죠. 인간의 인식은 그런 거예요. 외부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 정보를 내가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인식해서 저장하느냐가 자기의 서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내러티브가 이렇게 구조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내러티브를 기본 토대로 사회적인 맥락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토대로 타인의 시선을 내가 해석합니다. 그렇게 내러티브가 만들어져요. 결국 자기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가 자아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아상이 지금의 내 기분과 지금의 내 감정, 지금의 내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석해서 지금의 살아가는 동력과 에너지를 어떤 방향,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지, 이게 다 이 내러티브의 해석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 내러티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는 거죠. 그 내러티브를 얼마나 긍정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통각화를 해서 개념화를 해서 저장하느냐가 그 사람의 자아상을 만들고 그 자아상이 결국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내러티브를 재구성할 것인가? 과연 나는 그 남자 B의 경우 이미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한 말을 해도 이제 정말 우울증이 깊으신 분들 그리고 자기 비하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담사가 아무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이렇게 공감적으로 접근을 해줘도 모든 그런 해석들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미래만을 그리죠. 그러니까 살아갈 힘이 없어지고 욕구도 사라지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자기 내러티브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때 그러니까 인문융합 치료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요 연구자가 되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요게 그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와 함께는 아니죠. 사실은 이 펠릭스 가탈이라는 사람이 분열 분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장홀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이 분열 분석이라는
그 일종의 상담의 방법이죠. 심리 치료의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 가탈이라는 사람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찰에서 탐구로. 관찰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상담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인지를 갖는다라는 개념에서 나를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도용하거든요. 관찰이라는 방법을. 근데 이 관찰은 감각을 중심으로 내 신체를 둘러싼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관찰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두려울 때, 공포스러울 때, 불안할 때 나는 어떤 신체적 반응을 갖고 있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네. 난 호흡이 가빠지네. 난 눈꺼풀을 껌뻑이네.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자기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하는 연습 중에 마음챙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 이제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연습들을 해요. 공포도 같은 거를 뭐 피부에 굴려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뭐 이렇게 뭐 미각도 체험해보고 이런 감각들을 살리는 활동들을 하거나 호흡에 중심을 두고 자기의 신체에 집중하는 과정을 해요. 효과가 나름 괜찮아요. 좋아요. 특히 이제 뭐 모든 증상에 이것들이 다 효과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감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역동을 갖는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감각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적 중심으로 한 자기 감각을 알아차리는 이런 연습들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분열분석을 만든 펠릭스 가탈이라는 사람은 관찰에서 탐구로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이 관찰을 넘어서 감각, 기억, 배치, 그러니까 감각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억, 과거의 나의 기억, 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배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 감각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탐구라고 합니다. 이게 리서치예요. 그래서 이 펠릭스 가탈이라는 사람은 잡지를 아예 그 리서치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잡지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려가죠. 어쨌든 관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관찰은 지금의 나의 신체와 지금의 나의 감각에 집중하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이게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이걸 토대로 과거 기억을 회상하고 내가 누구인지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억도 가져야 되고요. 또 나만으로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주변 배치가 무엇인지 또 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나에 대해서 내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린다고 해도 매일 나를 때리는 아버지가 배치돼 있는데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렵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내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한 관찰뿐만 아니라 내 배치, 내 주변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나에게 감정적인 긍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게 무엇이 있는가? 때리는 아빠만 있다면 벗어날 수 없죠. 근데 나를 도우려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는 친구가 있고 이런 배치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나는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지금의 나의 생각과 나의 감각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까지 탐구하는 요 전체를 탐구, 리서치라고 개념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좌라는 표현이 이제 철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데요. 가타리가 개념화한 성좌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내러티브적 성좌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여기서 나오는 내러티브적 성좌화는 이런 거예요. 성좌는 별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자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죠. 과거에 누군가가 이미 만들었어요. 사자자리가 있어요. 북두칠성이 있죠. 거기에는 그 북두칠성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이미 있죠. 이미 있고 우리는 북두칠성을 떠올리면 북두칠성을 보면 북두칠성 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건 그냥 북두칠성인 거예요. 성자화를 누가 했어요? 과거에 누군가가 했어요. 과거에 누군가가 그 성자화를 이미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성자화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없는데 저는 아직도 사자자리, 뭐 정갈자리 뭐 이런 거 못 찾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거를 찾을 수도 없는 정도 수준의 그렇게 좀 미비하고 잘 안 보이는 별자리들인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별자리 우리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서 그 별자리들을 외워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 뭐만 보이냐면 그 별자리만 보여요. 사자자리만 보여요. 처녀자리만 보여요. 북두칠성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서사는 누군가가 고정시켜 놓은 서사를 그냥 답습하고 배우는 것일 뿐인 거죠. 거기에서 가타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건 성자화, 별자리를 새로 창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별자리를 만드는 거죠. 내가 필요한 네 별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이 처녀자리하고 사자자리가 서로 각각 떨어져서 각자의 별자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처녀자리의 점 두 개와 사자자리의 점들을 연결시켜서 뭐 이를테면 뭐 사자가 아닌 늑대자리를 만드는 거죠, 제가. 늑대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나의 별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좌화. 이런 개념이에요. 내러티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내러티브로 내 내러티브를 쭉 만들었고, 그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그 부정적인 정보들만을 내가 선별해서 그걸 모아서 내 내러티브를 만들었죠. 부정적인 기호들만을 중심으로 내 내러티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나왔죠. 근데 이걸 성자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정보들을 모으는 거죠. 새로운 정보들을 모아서 새로운 성자화, 새로운 내러티브 성자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갖지 않았던 긍정적인 기호 코드들을 계속 발견하고 그 경험들을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만든 게 나를 새로운 주체성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내러티브를 성자화, 새로운 성자화를 해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문융합 치료에서 쓰는 방법, 분열 분석에서 쓰는 방법, 그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굉장히 많은 방법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기 내러티브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네 가지만 오늘은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 시간에 더 많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내러티브 탐구 방법, 이런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데 이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생애 그래프나 뭐 생애 곡선이나 지도 만들기, 그리고 내러티브 접붙이기라는 개념도 있고, 이것도 이제 문학 치료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분열 분석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열적 내러티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수십 개의 내러티브들을 형성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방법론이에요. 근데 연구 방법론인데 내러티브 탐구를 하고 나면 이게 나중에 수십 개의 내러티브를 분열시키는 분열적 내러티브 만들기에 어떤 토대가 돼요. 내러티브 탐구라고 하는 거는 연구 방법론인데 이게 심리치료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음을 그 인문융합치료센터에서 이제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저도 이 방식을 통해서 내담자들과 상담을 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물들이 상당히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초기 이미 과거에 살아온 경험 이야기가 있죠. 앞에서 제가 쭉 해온 이야기가 결국 이 얘기예요. 살아온 과거 경험 이야기가 있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찰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심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되게 많이 읽죠. 소설도 읽고, 뭐 자서전도 읽고, 뭐 특히 뭐 대통령은 누가 됐대? 그럼 그 대통령이 쓴 책 읽고,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배우,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뭘 좋아하고, 그 배우가 자주 가는 카페는 어디고, 막 다 꿰고 있어요. 이제 팬덤, 그 어떤 10대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청소년들하고 해보면, 팬덤이 있어서 다 꿰고 있어요. 근데 나는 뭘 좋아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내러티브를 쭉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생애를, 자기 이야기를. 음, 자기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게 어떤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이 됐어요. 이거는 그냥 그 리스라고 하는 그 논문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자전적 혹은 자전 뭐 생애 뭐 이런 거 치면은 이게 혹은 구술 이런 거 치면 그런 자기 생애를 탐색하고 자전적으로 생애를 탐색한 게 어떻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건 이제 제가 오늘 자세히는 설명 안 할게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자기를 성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른 여러 가지 담론적인 상황들을 토대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로. 뭐 예를 들면 그 내가 만약에 좀 불안하다. 그럼 불안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다시 재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좀 더 긍정적인 것들을 주제로 끌고 와서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로 그런 탐색들을 재해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들을 그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된 이야기로 다시 또 지금 내가 살아내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진짜 자기 내러티브를 탐구해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연구 방법론이자 실제로 상담에서 적용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담하면서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잠시만요. 네네. 접붙이기 먼저 나오네요. 또 문학 치료에서도 이런 방식을 좀 활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문학 치료에서도 활용하지만 분류 분석에서도 이런 기법들이 있어서요. 어떤 스토리가 있거나 그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하고 유사한 그런 스토리가 있으면 두 가지 양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스토리 뒤를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로 접붙여서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혹은 내 서사에 내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전부 정리를 하고 내 이야기의 어느 순간에 다른 스토리들을 접붙여서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양쪽 방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접붙여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성해서 뭐해?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이야기 구성이. 결말이나 인물을 구성해서 끌고 가는 방향이나 이런 게 자꾸 같은 패턴이 나와요. 반복해서 다른 이야기를 접붙이기 해봐도 또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요. 나는 조금 우울한데 그걸 긍정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가려고 해도 긍정적인 이야기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만들고 나면 되게 좀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근데 그런 이질적인 감정들을 발견하는데 그런 이질적인 감정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구성을 해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서사의 접붙이기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애곡선 그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할까 말까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색을 할 때도 사실은 이걸 많이 사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는 자기 생애를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총정리를 해보는 건데 이것도 이것 자체가 큰 효과를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생애를 자기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좀 자기를 메타인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기는 해요. 처음에 태어날 때의 수를 지금 여기서는 기쁜 일을 10으로 봤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만들 때는 지금의 내 감정과 내 행복도를 0으로 두고 태어날 때부터 그 행복도와 불행도를 이 곡선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태어날 때를 0으로 두고 곡선을 행복도와 이 불행도를 만들어서 지금의 내 행복도와 불행도의 지점을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시는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지금의 상태의 행복도를 그린 것 같아요. 영어로 제시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기본 제시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가 어쨌든 10이었어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가 제일 기뻐요. 잘못 쓴 것 같아요. 태어날 때가 제일 기뻐요. 기억도 못 하는데. 태어날 때가 10이고 생애 사건에 따라서 경험과 생애 사건에 따라서 행복도가 구분이 되죠. 좀 계속 낮아지죠.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감, 고등학교 때가 거의 최악 수준이에요. 최악 수준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입학해서 생활할 때가 또 최고로 올라갔고 직업 고민할 때 또 내려왔다가 뭐 회사 취업해서 승진할 때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생애 곡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곡선을 만드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갖고 뭐 하냐면 내려갈 때는 왜 내려간 건지 나는 어떨 때 다운이 되지? 이거를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졸업을 했는지 학교 떨어졌는지 취업했는지 이게 감정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친구랑 첫 번째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가 최악. 두 번째 남자친구가 헤어졌을 때 또 최악. 세 번째 남자친구가 헤어졌을 때는 최악. 제일 행복했을 때는 첫 번째 남자친구랑 사귀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행복. 두 번째 남자친구랑 사귀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행복. 이렇게 관계 중심으로 다 구성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을 느끼고
어디서 불행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생애 곡선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최악으로 갔을 때 다시 행복해지는 그 과정, 어떤 힘이 이 사람을 다시 치고 올라오게 만들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게 할 수 있는가도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좋은 자료들,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자기 내러티브를 쓸 때 자기 내러티브를 쓰고 생애 곡선을 써보면 자기 내러티브는 다 암울한데 생애 곡선에선 기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 내러티브가 다 암울했다는 건 생애 곡선에서 하강 곡선인 정보들만 다 가져와서 그걸로만 구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생애 곡선을 만들어 보면 자기 내러티브 그를 다시 쓰기를 할 때 생애 곡선에서 좀 행복도가 높았던 때의 정보들을 갖고 와서 그걸 갖고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내러티브 탐구가 좀 처음에 썼던 내러티브 탐구에 비해서 좀 더 긍정적인 내러티브 탐구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요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요 생애 곡선입니다. 생애 곡선을 쓰는 거, 만들어 보는 것 자체도 자기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도움이 되지만, 이 생애곡선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인식이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여러 개의 내러티브를 탐구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생애사나 내러티브 탐구 같은 연구 방법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사실 요거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는 요렇게 동일하게 좀 디테일하게 발전시키지는 않았지만 모레노라고 하는 그 심리극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처음에 요 생애 곡선을 시도를 했죠.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생애를 돌아보는 여러 방법론들이 있었겠지만 이걸 심리치료로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과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건 이제 모레노라는 사람이 거의 최초기는 했습니다. 분열 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지도 제작을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가 주체적 흐름이라고 돼 있는 요 애착 욕망, 창작 욕망, 심리, 사람, 신앙, 여기가 이제 어린 시절의 자기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욕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점인 거죠. 이게 근데 이것도 결국 생애 그래프랑 비슷한데 흐름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뭘 했는지, 그 욕구들이 어떻게 나에게 발현되는지 화살표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욕구들을 계속 진행시키진 못하죠. 그 욕구, 연극을 하고 싶었던 욕구가 자본주의적 흐름에 막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연극만은 돈을 못 버니까 좀 이렇게 흐름을 바꾼 거예요. 이접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두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흐름을 바꿔서 연극을 못하고 이제 번역가나 강사로 간 거죠. 그 흐름은 또 무엇인가에 막혀서 또 흐름이 바뀌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떤 흐름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무엇이 다른 무엇에 의해서 막혀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이렇게 흐름 전체를 생애 곡선을 이렇게 하나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도화를 하면 생애 전체를 여러 가지 역동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생활을 이렇게 지도화를 해보는 형식도 굉장히 많은 정보값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자기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자기는 어떤 걸 선택하는지, 내가 그걸 선택할 때 주변의 영향들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 지도화에서는 더 많이 탐색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선택할 때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탐색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선택을 할 때 이 주로 받는 영향들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택의 기로에 늘 엄마가 있다. 엄마가 다 막아서 뭘 못하고 있다. 이런다면 지금 다시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또 그 엄마가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장치들을 해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지도 제작, 지도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나? 자기 돌봄인데 오늘 주제가 혼자 할 수 있나? 실력이 돼서 혼자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면 물론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훨씬 좋아요. 근데 이 정도 작업들은 사실 전문가가 절대적인 전문가의 지식으로 접근시켜야 되는 어떤 정신분석적인 방법이나 혹은 그 인지치료적인 방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어떤 그런 방식들보다는 훨씬 더 초반에 몇 번만, 한두 번만 연구 방법만 배우면 훨씬 더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기본 틀만 배우면 자기 돌봄에 더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내담자들한테도 몇 번씩 교육을 시켜서 내담자들 스스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냥 수시로 이거 하고 삽니다. 분열적 내러티브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재밌기도 하고 제 머릿속에는 늘 이 분열적 내러티브 만들기가 그냥 늘 있어요. 이 분열적 내러티브 만들기 앞서서 먼저 이제 긍정적인 화가 어퍼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분열 분석 개념이에요. 어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심리학계에 굉장히 많은 번역이 있어요. 어퍼메이션에 대한 번역이. 어퍼메이션이 원래는 확언이라는 의미예요. 딱 단정지어서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확언. 근데 이걸 긍정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퍼메이션은 확언이긴 확언인데 긍정 확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퍼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긍정 확언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마이즈너라고 하는 연극 연출가가 마이즈너 리피티션이라고 하는 그 연극 연기 연습 방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연기 연습 방법이 마이즈너가 연극을 토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심리학적인 토대에서 배워와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텔레비전에서 이 마이즈너 리피티션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굉장히 많이 기를 수 있어요. 우리 김도경 교수님 제 눈에 보여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김동원 교수님을 보고 원래는 요거 할 때는 마이즈너 리피티션 할 때는 다 반말을 쓰는데 지금 대중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할게요. 반말을 못하니까 존댓말로 할게요. 김도경 박사님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김도경 박사님 이게 검은 옷이 맞으면 맞아요.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아니에요. 이건 검은 옷이 아니라 청색 옷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 김도경 교수님이 저를 보고 한번 관찰을 해주실래요? 권유세 박사님은 뭐뭐 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권윤세 박사님은 서재에 앉아 계신데 맞나요? 네, 이렇게 만나요 하면 안 되고 확언을 해야 돼요. 권유세 학원. 박사님은 서재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해요. 관찰의 결과예요. 네, 감사합니다. 권윤세 박사님은 서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이건 배경 화면이에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맞아요. 저는 서재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시작하지만 서사를 알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김도경 박사님은 마음 힘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김도경 박사님이 맞아요. 나는 힘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이렇게 관찰의 결과들, 서사적 관찰의 결과들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또 아니라고 하고 또 감정적인 것들도 들어가요. 김동경 박사님은 지금 매우 슬퍼 보여요. 그러면 맞아요. 나는 지금 슬퍼요. 이렇게 하고 또 저에게도 그런 관찰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이 관찰의 실력을 기르고 공감의 능력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퍼메이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집단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청소년들하고도 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은 뭐 도경이는 공부를 못해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쟤는 눈이 찢어졌어요.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다 상처받고 막 오히려 막 이래서 그걸 못하게 해요. 이제 못하게 해도 청소년들은 그게 재밌으니까 그걸 계속 해요.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 이건 긍정학원입니다. 긍정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근데 이게 둘이서도 할 수 있고 집단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요. 거울을 보고 하는 거예요. 혹은 그날 자기 일기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고 넌 오늘 기분이 좋아. 나 오늘 기분이 좋아. 사랑 고백을 받았거든. 뭐 이러면서 거울을 보고 자기에게 이렇게 어퍼메이션을 하는 거죠. 이걸 토대로 서사로 내러티브로 이걸 옮겨와요. 그러면서 내러티브화를 하는데 내러티브 성자화를 하는데요. 이 내러티브는 제가 저에 대해서 내러티브 탐구한 게 뭐 논문으로 쓰거나 이런 거 말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내러티브 탐구한 게 100개는 넘을 거예요. 100개는 넘을 거예요. 그냥 늘 제 머릿속에는 저에 대한 탐구를 해요. 우리는 주변에 대한 탐구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나에 대한 탐구가 나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줘요. 강사로서의 내러티브, 뭐 연구자로서의 내러티브, 상담사로서, 연극인으로서. 저는 판타지 소설가기도 해요.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철우의 친구, 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철우라는 애가 있어요. 철우의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뭐 지하철에 관련,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에 대한 내러티브, 사과 내러티브, 뭐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시 내러티브. 나는 시를 언제 만났고, 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맹보라는 시인을 만나면서 시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내러티브, 자기에 대한 내러티브를 무한한 성자를 만들 수 있어요. 무한한 성자를 만들어서 자기에 대한 내러티브가 막 백 몇 개 되면요. 언제든지 그 자기에 대한 내러티브를 필요에 따라서 꺼낼 수 있죠. 근데 어퍼메이션이에요. 부정적인 내러티브는 안 돼요. 우리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보니 고백의 역사라고 하는 이렇게 영화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고백의 역사, 고백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죠. 그 대신 뭐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러티브는 자제를 하는 겁니다. 뭐 차임의 내러티브, 뭐 이런 나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러티브 말고 나를 긍정화할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어퍼메이션을 이 내러티브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갈 때 눈을 감고 이렇게 가다가 이 내러티브 작업을 해요. 내러티브 작업을 하면 내 인생을 사과를 중심으로 쭉, 지하철을 중심으로 쭉 가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생애 속에 내 주변의 모든 배치들이 다 내러티브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책, 뭐 작가에 대한 생각, 뭐 어떤 특정한 한 사람과의 내러티브. 제 친구 철우의 친구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철우와의 만남부터 지금까지 철우의 우정, 철우와 나의 우정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들을 또 쫙 구성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작업이 이제 재밌으면 이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하다 보면 공상이잖아요, 공상. 공상인데 사실을 기반한 공상인 거죠. 이거를 하다 보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빨리 지하철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자리가 나면 자리에 앉아 눈 감고 이거 해야지. 뭐 이렇게 가면 되게 재밌는 그 지하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작업이 자기를 돌보는데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내담자들에게도 이거를 시켜봤어요. 굉장히 많이 시켜봤어요. 이 내러티브 작업을, 제 내담자 중에 이 내러티브 작업을 한 사람들이 한 200명 넘어요. 한 200 몇십 명이 돼요. 근데 제 내담자들에게는 대체로 다 이 작업을 시키는데 다들 너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공대생들, 혹은 그 공대를 나온 개발자들은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대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당신이 코딩하듯이, 개발할 때 코딩하듯이 당신이 살아온 생애를 아무 소재나 선택하고 그 소재와 연관된 당신의 생애를 코딩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개발자들도 좀 이렇게 흥미롭게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근데 처음에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 내 이야기를 못 만들겠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면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한 5개, 뭐 10개 넘어가면서부터는 재미가 붙어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관찰과 탐구가 깊어지면 자기에 대한 자아상도 그렇게 변화가 가능해지고, 마치 이제 PT를 받으면서 혹은 그 요가 훈련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자기 신체를 돌보듯이, 마음 챙김하면서 자기 감각을 돌보듯이 자기의 정신을 돌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로 사용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 작업이 가능할까요?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게 이 자기 내러티브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 작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할까요? 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뭐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이미 심각하게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혼자는 잘 못하더라고요. 이미 그런 그 증상적인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그게 좀 심하게 진단을 좀 이렇게 옅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자기를 돌보는 방식으로 좋은데, 그게 좀 심화된 사람들의 경우는 이거를 시키면 보조수단으로는 될 수 있어도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보조수단 정도일 수 있다. 그러나 어, 보통의 사람들,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게 요가도 뭐 몸에 큰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가지, 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기를 건강하게 돌보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런 자기를 돌보는 과정으로서의 자기 내러티브를 돌아보고 자기 내러티브를 탐색하는 건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어, 조금 이제 우울증이 아주 심해서 멜랑콜리로 진단을 해서 뭐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번아웃이나 그런 우울감을 느끼는 수준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갖고 자기 돌봄으로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제가 3시, 4시까지 끝내는 거여서 3시 40분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제가 원래 강의할 때 말이 많아서 이게 늘 오버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어, 끝내다니 저 스스로 굉장히 칭찬합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고 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흥미롭고 뇌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네, 하실 선생님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질문이 없으실까요? 오랜만에 권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권 박사님의 그 연구가 더 묻고 있구나라는 걸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좀 여쭤보면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하셨던 기본 모드 네트워크랑 자기 참조 회로 그것이 내러티브 자아를 만든다, 자기 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를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쉬운 용어로요? 네, 조금 풀어서. 네. 야, 풀어서 네. 이게 뇌 기능에 대한 내용이었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풀어서 내담자에게 설명하듯이 뇌 연결 생각 안 하고 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뇌에도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가 있고 이게 백질이라고 하거든요. 뇌 보면 주름이 있잖아요. 그 주름이 이제 백질이라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정보들을 이동시키는 자리입니다. 그 백질들이. 그렇게 정보가 백질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이동시킬수록 사실 좀 더 주름이 좀 더 많이 지는 거죠. 근데 주름이 이렇게 가서 그 경로가 고정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늘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바꾸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결국은 홈이 이미 패인 경로를 생각의 경로를 바꿔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된 생각의 틀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자기 참조 회로라고 하는 게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정해져 있는 어떤 생각의 경로가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경로가. 그래서 그 정해진 경로대로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 경로가 홈이 패여져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그 경로로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 같은 정보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이 자기 기본 모드 네트워크나 자기 참조 회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서사적인 접근으로 하는 게 그 경로를 바꾸는 데는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지치료 같은 데서는 하나의 인지 단위가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라고 하는 왜곡된 인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만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그 왜곡된 인지가 있어요. 근데 그 왜곡된 인지 단위 갖고만 인지치료에서는 계속 접근을 하죠. 그래서 이게 왜 틀렸는지, 왜 이 상황에서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지 않는지를 다른 정보를 갖고 와서 이 인지를 논박을 통해서 상담사가 내담자와 논박을 통해서 당신의 이 인지 단위가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걸 수정해내는 논박을 통해서 그걸 수정해내는 과정을 이제 인지치료에서는 진행을 한다면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상담에서는 그 하나의 인지 단위만 바뀌어서는 전체가 다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프리 형이라고 하는 그 인지치료를 만든 아론백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인데 제프리 형이 아론백의 상담 수위를 넘어섰어요. 상담 수위를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인지치료를 수행하고 제프리 형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지치료는 한계가 있다.
인지 단위로만 보니까. 그래서 이 인지 단위가 아니라 인지 단위 뒤에 이 인지를 만든 서사,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 내러티브를 이 인지에 엮여 있는 그 내러티브를 봐야 이 인지 단위가 근본적으로 변하더라라고 해서 그 인지 단위와 거기에 엮여 있는 내러티브 전체를 보고 스키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제프리 영이라는 사람이 스키마 치료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의 생각에만 자꾸만 몰입을 하는 것보다 이 서사 전체를 보고 서사 전체를 바꿔야 그 안에 있는 인지 단위를 바꾸는 것도 쉬워진다라는 개념을 이 아론백의 제자인 제프리 영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내러티브 개념의 상담들에선 이미 갖고 있는 거고, 그걸 뇌과학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지 단위의 접근, 그 하나의 주름을 보는 것보다는 이 기본 네트워크 전체, 여기에 있는 뇌 전체를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서사 작업인데, 내러티브 작업인데, 그 내러티브 작업 전체를 하면 이 부분만 움직이지 않고 뇌가 이 전체가 다 그 움직여서 더 역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인지치료에서 말하는 그 자동적 사고를 변화시키는 게 인지치료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 확언? 이런 서사를 계속 많이 새롭게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하여서 새로운 서사 구조를 계속 만들도록 하자, 이게 치료의 핵심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인지 단위도 변해요. 인지 치료하면 분명히 그 인지 단위 변하거든요. 설득이 되는 거죠. 아, 남들이 다 날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논박을 하다 보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이렇게 해서 상담사의 논박에 의해서 설득이 돼서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돌아가는 게 이제 인지치료의 목적인데, 근데 이게 이제 한 부분만 바뀌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전체에 다 영향을 받고 또 반복돼서 그게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만 인지 단위 하나만 바꿀 게 아니라 그 인지 단위를 만들어낸 서사 구조 전체를 서사를 해석하는 그 구조 자체가 이제 그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데, 그 기본 모드 네트워크 전체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기본 모드 음, 네트워크 전체를 바꾸는 작업에 유용한 게 그 서사에 대한 해석 틀을 바꿔내는 작업이라는 거죠. 네. 네, 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인문융합 치료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상담사 선생님들 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저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고, 이렇게 서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좀 중심으로 저도 치료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유용한 내용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달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또, 새로운 분의 강의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권 박사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